정 파괴장한 규칙을 지키면 그 규칙을 지켰다는 이유로 불이익 받지 않는다. 규칙을 지켜서는 부당한 이익을 얻을 수 없다. 만약에 규칙을 어겨서 누군가에게 피해를 끼치고 부당한 이익을 얻었다면 그 이익은 전부 환수되어 마땅하고 그에 상응하는 엄정한 책임을 형사 책임이든 민사 책임이든 진다. 이게 상식적인 사회 아닙니까? 이런 사회를 만드는 게 정부가 국가가 해야 될 일이죠. 그리고 이거는 기본적으로 역시 보수의 가치죠. 당연한 걸 당연하게 하는 것이 보수죠. 그러나 그들은 규칙을 스스로 지키지 않습니다. 타인의 정당한 몫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야당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아예 야당을 다 절멸시켜버리고 이재명, 정청래, 우리 우원식 이런 사람 잡아다가 군사법원에서 사형 무기징역을 선고해서 죽이거나 영원히 가두거나, 아이고 그것도 귀찮은데 연평도 가는 배에 태워가지고 가다가 폭사시켜서 다 죽여버리자, 이런 계획을 세우고 있던 이 계엄 세력, 반란 세력의 이 계엄을 하려는 이런 행위들, 이게 보수가 할 일입니까? 이건 범죄자, 범죄 집단이 하는 일 아닙니까? 맞습니다. 어떻게 범죄가 보수의 가치가 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러고도 여전히 이 내란 범죄 행위 때문에 이루어지는 이번 대통령 선거에 후보를 내는 것도 우스운 일이지만, 해서는 안 될 일이지만, 후보를 냈으면 이 보궐선거를 만들게 한 점에 대해서 국민께 사죄드립니다, 큰절하고 사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내란 수괴에 대해서 책임을 묻자라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최소한 그가 우리에게 소속됐지만 우리는 그를 내쫓았습니다. 그와는 단절되겠습니다. 우리는 헌법을 지키겠습니다. 앞으로는 규칙을 지키는 선량한 시민의 자리를 되찾아서 대통령도 법에 따라서 제대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행태를 보십시오. 김문수 후보는 제가 판단 평가하기로는 아스팔트 극우 정광훈과의 관계 단절도 못하는 극우이고, 내란 수괴와 단절도 말할 수 없는 내란 비호 세력이다. 그리고 이제는 사회를 남녀로, 노소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으로, 가진 자와 못 가진 자로 나눠서 싸움시키는 게 전업인 이 분열 혐오 세력과 또 연합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지금 무슨 전직 대통령 총리들하고 연합을 한다고 그러던데, 여러분, 부패하다가 깜빵 간 대통령, 나쁜 짓 하다가 쫓겨난 대통령, 군사 쿠데타 이렇게 가지고 파면된 대통령하고 연합하면 참 국민들이 좋아하겠습니다. 그거를 대체 연합이라고 하는 거예요? 국민을 뭘로 보는 거예요? 국민을 주관 주체적인 판단 능력을 가진 정상적인 사람으로 본다면 결코 그런 짓은 할 수가 없겠죠. 내란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죄책감을 가지면 이 내란의 원조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을 유혈 진압한, 수백 명을 학살한 정호영 특전사령관을 세상에 이 내전을 이기고 새롭게 정상적인 나라를 만들자고 하는 이 대통령 선거에 그 정호영을 영립할 수 있겠습니까? 윤상현 내란 수괴의 핵심 중에 측근, 그를 선대위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선정한다는 발상조차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법률이고 규칙이고 상식이고 다 버리고 그냥 우리한테 힘되는, 그건 폭력적인 힘이든 불법의 힘이든 다 모아가지고 우리 국가 대한민국의 질서를 어지럽히면서 나라의 주인인 국민들을 짓밟고 그 위에 올라서겠다는 그 시도,
그것 외에 뭐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들은 공정한 공동체의 질서를 지키려는 생각이 없어요. 공정한 규칙 하에 우리 구성원들이 그 규칙을 믿고 행동할 수 있게 만드는 보수의 가치를 버린 집단이죠. 그래서 그들은 이 치안과 질서 유지라고 하는 국가의 두 번째 책무 측면에서도 결코 정상적인 대한민국 주권을 대행할 자격이 없는 집단이고 그런 후보다. 맞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보수 정권이 들어서면 꼭 대형 참사가 벌어져요. 이게 우연인 것 같습니까? 우연이 아닙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대형 참사가 벌어지는 걸 자세히 들여다보면 아주 미세한 관리상의 잘못에서 오는 거예요. 또는 큰 관리상의 잘못에서 오는 겁니다. 하늘에서 떨어진 번개 때문에 우리가 누군가 죽고 다치면 국가를 원망합니까? 그런데 이태원 참사 한번 보세요. 매년 있던 일이에요. 이번에도 10만 명, 20만 명 올 걸로 예측이 됐어요. 그리고 그 호텔 옆에 그 좁은 골목에 가장 많은 사람이 몰린다는 거 알아요. 그전에는 다 일방통행으로 경찰이 통제했어요. 그리고 일방통행하든지 교통관제하면서 경찰 그 몇 명만 있어도 다 안전하게 지나다닐 수 있지 않습니까? 그 골목에 일방통행 지정만 했더라면 그 왜 막 서로 꽉 밀려가지고 압살을 하겠어요? 서서 압살을 하는, 죄송합니다 유가족 여러분, 그런 일이 왜 벌어졌겠습니까? 관심을 끄는 거 아닙니까? 또는 다른 이유로 관리를 포기한 거 아닙니까? 질서 유지라고 하는 경찰이 해야 될, 국가가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될 기본적인 책임을 안 하거나 못해서 벌어진 일이에요. 공무원들은 경찰이든 말단 직원이든 인사권을 가진 책임자의 얼굴만 쳐다봅니다. 그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뭘 하면 승진을 시켜주는지, 뭘 하면 영전을 시켜주는지, 뭘 하면 제재를 당하는지를 끊임없이 관찰하고 그에 따라 행동합니다. 이거는 고위직이든 하위직이든 똑같아요. 그래서 최고 책임자, 자치단체장이든 대통령이든 각 부처의 장관이든 그가 어디에 행정 목적을 두고 있는지, 국정의 목적을 두고 있는지를 공무원들이 파악을 하기 때문에 그 최고 책임자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중요하다, 앞으로 안전사고 나지 않게 철저히 관리해라 라고 표정만 지어도, 말 한마디만 해도 사고 나지 않게 안전관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매년 하던 인파가 몰리는 게 예상되는 거기에 혹시 사람들이 꼭 압사 생각을 안 하더라도 혹시 부딪혀서 불편할까봐, 발이라도 거릴까봐 당연히 교통 통제하고 질서 유지하는 거 아닙니까? 그랬더라면 이 사고가 났겠어요? 그냥 내버려 뒀죠. 이유는 알 수 없어요. 오송 지하차도 참사도 그 사고가 왜 났습니까, 여러분? 제방 공사를 하는데 장마가 오면 물이 부를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제방을 넘치거나 제방이 훼손될 수가 있죠. 기존 제방을, 단단한 제방을 헐고 차가 왔다 갔다 했으니까 제방을 임시라도 복구를 해놔야 되잖아요. 그럼 물이 차면 흙으로 해놓으면 쓸려 나가는 거 상식 아닙니까? 그런데 당연히 그러면 모래 주머니로 쌌든지 돌을 쌌든지 뭔 차를 대놓고 막든지 통상적인 수방시설을 갖춰야죠. 그런데 어떻게 해놨냐? 업자가 귀찮으니까 그냥 그 흙으로 쌓아놓은 거예요. 강물이 부르니까 강물이 넘치면서 흙을 살짝 씻겨 나가다가 터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강물이 전부 다 도로로 들어온 거죠. 들어오니까 낮은 데로 몰릴 거 아닙니까? 지하차도가 낮잖아요. 쭉 가다 나중에 들어가요. 여기에 물이 차니까 그걸 모르고 들어간 차들이 그거 갇혀버린 거예요. 물이 차오르면서 다 익사한 거죠. 이것도 왜 벌어진 일이냐? 충남도지사든지 거기가 무슨 시더라?
하여튼 청주신가? 하여튼 시장이든 공무원들한테 수재 대비해라. 사고 나면 안 된다. 큰일 나다. 혼내주겠다. 한마디만 했으면 관내 사고 위험 지역 표가 다 있어요. 관리 대상 지역이 다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거 가서 현장 보고 이거 물 넘치면 큰일 나겠네. 한마디만 했더라면, 한 번이라도 현장을 가봤더라면, 단체장이 한마디라도 했더라면 결코 벌어질 수 없는 사건이었던 겁니다. 결국은 이 대형 참사들도 다 관리 책임이 있는, 특히 지휘관들, 지휘 책임자들의 무관심, 엉뚱한 생각 때문에 생겨나는 것이에요. 술이나 먹고 세상 사람들의 삶에 관심 없고 남들은 죽든지 말든지 자유의 이름으로 다 방치해 놓으면, 그러다 보면 이 사건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보수 정권이 들어오면 돈을 위해서 규제를 완화하자, 돈이 생명보다 더 중요하다 이러면서 규제를 대폭 완화하거나 안전에 관한 규제를, 관심을 끊거나 관심을 딴 데 쓰거나 이러다가 안전사고들이, 참사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제가 자랑 하나 하겠습니다. 제가 성남시장을 할 때 자꾸 화재 사고들이 나잖아요. 그래서 건물들, 특히 상가들 불이 나면 위층에 있는데 탈출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제가 좀 무리를 해가지고 방화문 안 닫는 건물, 방화 통로에 물건 쌓아놓는 집합 건물, 여기를 전수조사를 내가 다 단속을 했어요. 그리고 그러면 또 단속하고 나면 또 쌓아놓으니까 단속, 이거 제대로 관리 안 하는 건물주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주는 파파라치를 도입했어요. 그래서 그때 언론들이 막 성남시 욕했어요. 무슨 신고 왕국, 뭐 북한식 5호 담당자 하냐라고 막 비난했어요. 제가 그런 거 신경 쓰는 사람이 아니죠. 그대로 시행해가지고 제가 건물주들 다 설명을 하라고 했어요. 여러분, 사고 나면 다 죽습니다. 나중에 후회할 일이 생기니까 그 비용이 좀 들더라도 그거 합시다. 그리고 제가 소방서한테도 각별히 부탁해서 지금부터 감독 인원을 시에서 인력을 지원해 줄 테니까 철저하게 다 관리한다. 소방서가 인력이 없어요. 지원해 줄 테니까 다 단속합시다. 이래서 단속을 철저하게 다 했어요. 그런데 분당에 제 집 앞에 순회역 근처가 학원 건물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거 지금 기록에도 나옵니다. 거기가 불이 났어요. 주차장에서 불이 나가지고 그 건물이 전소됐습니다. 그런데 그 건물에 학원생들이 270명인가 200 몇십 명이 있었어요. 한 명의 부상자도 피해자도 없이 다 탈출했습니다. 이유는 아주 단순해요. 방화문이 다 닫혀 있어서 불이 올라가는 그 통로하고 이 학생들이 탈출하는 통로가 방화문이 닫혀서 다 보호가 돼 있었던 거예요. 이 학생들이 선생님들의 안내에 따라 옥상으로 갔다가 헬기가 없으니까 다시 그 통로를 타고 지하로 내려와서 지하 주차장을 통해 다 전원 탈출 안전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분당에 BYC 건물인가 화재 났었죠. 여러분이 보셨습니다. 방송에서. 분당에 상가 건물 화재 난 거 BYC 건물이라고 전소했습니다. 거기 역시 상가들이 백수십 개, 모르겠어요. 숫자 어마어마한 숫자의 상가가 다 입주해 있잖아요. 당연히 사람들이 영업하려고 손님도 많았겠죠. 수백 명이 있었겠죠. 역시 거기도 그 엄청난 화재가 발생했는데 한 명의 피해자도 없었습니다. 저는 물론 이제 제가 퇴임한 한참 후에 벌어진 화재, 첫 번째는 제가 있을 때지만 한참 후에 벌어진 것이지만 그거 역시도 성남시가 방화문 철저히 체크하고 이거 자동 화재 방지 장치, 이거 뭐죠? 급수 스프링클러, 그거 제가 되는지 안 되는지 다 체크했어요. 고장난 데 많은 거 다 고치겠습니다. 이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제가 철저히 다 하게 했죠. 그래서
건물이 전소되는 피해가 나는데도 부상 사망자가 없었다. 제가 안전에 관해서 이거 사실은 행정부서에 가면 안전관리부서를 한직으로 취급합니다. 제일 실력 없가는 미군 사람을 걸러보내요. 그래서 거기는 하루 종일 조는 게 일이에요. 제가 완전히 반대를 했어요. 안전부서, 경무부서, 장애인과, 대중교통과 이런 데 민원 많아서 다 죽을 절대 안 하려고 그래요. 자, 그래서 안전, 경무부서 이런 데는 가장 우수한 과장, 팀장 보내고 거기에서 잘하면 가장 우수한 자원들 열심히 하면 거기를 제일 먼저 승진시켜주고 그리고 안전직렬 전문 직원을 별도로 몇 명 뽑고 그래서 거기에 배치하고 언제나 회의할 때 안전부사 제일 격려해주고 당신들은 사고가 날 가능성이 적지만 사고 한 번 나면 큰 문제가 된다. 마치 전쟁이 남북 간에 일어날 가능성이 적지 않습니까? 그러나 전쟁이 나면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전쟁 날 가능성은 없지만 북한의 1년 GDP 국민 총생산액의 2배나 되는 70, 80조 원 되는 국방비 지출하면서 매년 수십만의 그 젊은이들을 징집해가지고 휴전선을 지키고 있잖아요. 엄청난 돈을 들여서 무기체계, 방어체계, 공격체계 유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안보 문제는 가능성이 낮으니까 방치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냥 형식적으로 해요. 옛날에 오늘 제가 마지막 유세라서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중국에 어떤 나라가 무기 중에서 화살이 중요하잖아요. 화살 중에 제일 좋은 게 뽕나무 화살이에요. 뽕나무 가지로 만든 화살이 제일 좋습니다. 처음에는 뽕나무 화살 만드는 국가 예산을 들여서 인력을 동원해서 뽕나무 화살을 만들어서 보관을 해놨어요. 평화가 계속돼요. 그러니까 관리들이 슬슬 부패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냥 형식적으로 관리하죠. 뽕나무 화살 만들려고 예산 주면은 안 만들고 그냥 옛날에 약간 썩어가는 뽕나무를 계속 보관하다가 나중에는 보기 좋으라고 갈대 비슷하게 생긴 굵은 갈대로 만들어가지고 눈에 보이게만 해놓는 거예요. 그러다 계속 평화가 계속되니까 나중에는 이 갈대 만드는 돈도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그냥 장부에만 써놓고 없어요. 막상 정말 수십 년 만에 전쟁이 벌어졌어요. 급하게 화살을 찾으러 갔더니 텅 비어 있어요. 그래서 망했다는 고사 아닌 고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안전은 사실은 이렇게 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책임자가 끊임없이 가서 눈으로 보고 지켜야 돼요. 가끔 가서 한번 보기만 하죠. 절대로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죠. 그래서 여러분 최고 책임자의 관심 하나, 애정 하나가 수없이 많은 국민들의 생명을 구하기도 하고 나라를 망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전에 관한 문제도 결국은 국민을 존중하는 국민의 일꾼이냐 아니면 국민을 대상으로 여기는 국민이 맡긴 권력을 자기가 마치 실력이 있어서 땄으니까 그건 내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냐에 따라서 세상은 흥하기도 하고 망하기도 하고 사람이 살 수도 있고 사람이 집단으로 사망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선거가 중요하다. 유능함 이전에 중요한 공직자의 자세는 충직함이죠. 충직하고 유능하고 준비된 그런 대리인을 뽑으면 자다가도 떡이 나오는 더 나은 세상이 열린다. 맞습니까, 여러분? 제가 자랑하던 걸 마저 하면 성남시에 제가 취임을 하니까
한 두 해 이렇게 여름이 됐는데 자꾸 무슨 수재로 무슨 숨을 그러니까 침수 사고가 나는 거예요. 비 오면 자꾸 뭐 잠긴다는 거예요. 물이 넘쳤대요. 들어보니까 좀 이상해요. 제가 뭘 시켰냐면 안전관리부서 또는 이런 수재 대응 부서들 거기를 전부 불러 모아가지고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보기에는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침수 사고 자꾸 나는 것 같다. 이상하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5년치 수재 기록을 전부 찾아가지고 올해 벌어진 수재 위치는 빨간색으로, 작년에 벌어진 건 파란색으로, 그 전에 벌어진 건 노란색으로, 그 전에 벌어진 것은 보라색으로, 그 전에는 무슨 색으로 스티커를 붙여봐라. 큰 성남시 관내도로 갖다 놓고 딱 봤더니 똑같은 데 집중돼 있어요. 답은 뻔하잖아요. 맨날 사고 나는 데가 계속 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여기가 왜 수재가 자꾸 벌어지는지 가보자. 이래서 제가 다 가봤어요. 중요한 데는. 가보니까 우수관에 흙이 잔뜩 찼는데 그걸 안 치워가지고 물이 넘치는 거예요. 그럼 파내면 되잖아요. 지금부터 싹 다 파낸다. 여름 되기 전에. 두 번째로 어떤 데는 가보니까 가랑잎이 산에서 내려와가지고 우수관을 가래가 물이 넘치는 거예요. 가랑잎이 내려오지 않게 막아라. 그래서 위쪽에 전부 가랑잎이 못 내려오게 방어 장치를 하고, 어디는 갔더니 하천폭이 좁아서 계속 넘친다는 거예요. 그럼 하천폭을 넓혀야 되지 않냐? 그랬더니 K-16 성남 비행장에 미군이 하류에 있는데 거기가 동의를 안 한다. 넓힐래도 넓힐 수가 없습니다. 안 되는 게 어디냐? 그래서 제가 미군 다 오라 그래서. 왜 안 되냐? 우리가 돈 다 들여서 당신네 그 안에서 다 해결해 줄게. 그 앞에 매년 여름만 되면 K-16 비행장 정문 앞에 물이 차가지고 넘쳐가지고 완전히 호수가 돼요. 당신들도 매년 겪는 이건데 우리가 돈 들여서 빨리 해치울 테니까 빨리 동의서에 사인을 해라. 우리가 돈 다 들여 공사할게. 그래서 제가 185인가를 들여가지고 초고속으로 동의받고 하수도 아예 그냥 우수기를 하천기를 새로 거의 만들다시피 해서 뻥 뚫었어요. 그래서 성남시 전역에 수재라는 말이 거의 사라졌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최고 책임자의 자세에 따라서 직원들은 뭐든지 할 준비가 돼 있어요. 결국은 최고 책임자 마인드, 애민 정신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세상이 만들어진다. 이태원 유가족 여러분, 여러분은 사실 우연히 발생한 사건의 피해자들이 아닙니다. 이 무능하고 민생에 무관심한 가짜 보수 정권의 피해자입니다. 엄격하게 사건의 경위를 조사하고 진상을 규명해서 반드시 상응하는 책임을 묻고 다시는 이런 억울한 참사가 벌어지지 않는 그런 세상 꼭 만들어서 여러분의 한을 풀어드리겠습니다. 국가가 해야 될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살아남아야 행복한 삶도 있는 것이지, 생존을 보장하지 못하는 생명의 위협을 느끼게 하는 정부가 나라가 나라입니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지키는 진정한 안보 정권, 진정한 치안, 질서 잘 지키는 그런 합법적인 정상적인 정부를 꼭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게 중요한데,
안보와 질서 유지 더하기 국민의 더 나은 삶, 민생, 그리고 민생의 핵심인 경제를 살리고 챙기는 게 또 하나의 중요한 정부의 책임 아니겠습니까? 이 바로 직전의 정부는 그런 묘한 사상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자유, 자유, 자유 하는데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방치, 방임, 지멋대로 각자 도생 이렇게 말하고 있더라고요. 경제는 저절로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 고등학교 교과서 정치 경제 배울 때 나오잖아요. 경제란 3주체가 있다. 가계, 기업, 정부. 생산, 소비, 조정의 주체. 정부는 민간 경제가 과열되면 그 과열을 적절히 제어한다. 각종 재정정책, 조세정책 등등 금융정책 등을 통해서 경기가 나빠지면 재정정책, 금융정책, 조세정책, 규제정책 등을 통해서 경기를 부양한다. 교과서에 이렇게 나오지 않아요? 금융정책, 조세정책 이런 걸로 안 되면 재정 지출을 늘려서라도 돈이 돌게 하고 소득이 너무 나빠지면 소득 지원도 하고 돈이 안 돌면 강제로 돌게라도 하는 게 바로 정부의 재정 경제 정책이죠. 이거 우리가 다 아는 일인데 이 좀 전에 직전 국민의힘 가짜 보수 정권은 이렇게 말했죠. 정부에 돈이 없다. 부자들한테 초대기업의 세금을 깎아줬더니 돈이 없다. 그러니까 허리띠를 졸라매자. 균형재정이라고 들어봤냐? 재정 적자가 나면 안 된다. 들어오는 것만 쓰겠다.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경기가 나빠지면 재정 지출이 줄어들어서 경기가 더 나빠져요. 잠재 성장률이 지금 2%라는데 지금 1분기에 마이너스 0.2% 성장, 즉 0.2% 쪼그라들었다. 하느니 오늘 발표했던 거 보니까 올해 대한민국 경제 성장 예정 경제 성장률 0.8이라고 하더군요. 1% 미만 0%대를 드디어 찍었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될지 몰라요. 제가 보기엔 더 떨어질 겁니다. 이럴 때 정부가 역할을 당연히 해야지요. 그런데 어디서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자유의 이름으로 균형수지 얘기는 어디서 들은 것 같은데 그것만 내면서 정부의 역할을 포기해버렸어요. 그러니 경제가 살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재밌는 현상이 하나 생기고 있어요. 경제는 보수당? 이거 순 거짓말이죠. 우리 정태호 의원님 정책 전문가 아닙니까? 경제는 민주당. 경제는 민주당. 이게 진짜 맞습니다. 왜냐? 역대 정권을 잘 되돌려 보세요. 여러분, 민주정부가 들어섰을 때 주가가 올랐어요. 보수 정권이 가짜 보수 정권이 들어섰을 때 주가가 떨어졌습니다. 왜 그러냐? 단순한 이유예요. 이 보수 정권은 일단 부패해요. 규칙을 안 지켜요. 합리적 예측이 안 되게 국정을 해요. 왜냐하면 규칙을 안 지켜야 자기들한테 이익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시장이 불안정해져요. 그리고 부자들 세금 깎아주고 지금 이 직전 정부처럼 경기가 나쁜데 서민 지원 예산을 더 안 줘요. 그러니까 서민들이 더 살기 어려워요. 경제가 순환이 안 돼요. 부자들 세금을 깎아주면 부자를 10조 원 깎아주면 그냥 그들의 장부에 사내 유보금이 10조 원에서 20조로 늘어날 뿐이죠. 숫자만 늘어나고 변화는 없어요. 그런데
국민들한테 10조 원을 지원을 하면 국민들은 돈이 없기 때문에 주는 대로 다 써야 돼요. 지금 빚을 내야 될 판이기 때문에. 그러면 돈이 돌겠지요. 경제가 활성화되는 거예요. 이거를 반대로 합니다. 부자 세금 깎아주고 서민 지원을 줄여요. 경제가 더 나빠지겠죠. 이런 이상한 기득권자들, 힘센 자들을 위한 정책을 하니까 경제가 나빠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주식시장이 재밌잖아요. 제가 5,000포인트 가만히 민주당이 집권하기만 해도 특별한 조치 없이도 3,000포인트 갈 거다. 제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드디어 2,700을 넘었어요. 민주당의 집권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거와 관련이 있지 않나 하는 추측. 심하면 다툼이 발생해요. 이 판에 국민들을 남녀로 나누고 장애인 비장애인 나누고 노인과 청년을 나누고 동서 지역을 나누고 편을 갈라 싸우게 하면서 한쪽 편을 들어서 정치적 이익을 취하는 이 분열, 이 갈라치기, 이런 정치를 그들이 하고 있어요. 정치를 잘해서 국민들에게 더 나은 삶을 제공하고 더 나은 환경을 제공하고 더 안전하고 평화롭고 더 좋은 세상을 만들면 그렇게 편가르지 않아도 국민들이 다 지지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할 자신도 없고 그렇게 할 생각도 없으니 권력을 유지하는 유일한 방법은 편을 가른 다음에 한쪽 편을 먹는 거예요. 이게 그들의 정치 행태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대통령이 되라고 하니까 이 대통령의 의미를 오해를 해가지고, 아니 곡해를 해가지고 대통치자, 왕, 지배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이 편을 주고 편을 먹고 특혜를 주면서 지지 기반으로 만든 사회의 일부를 기반으로 다른 반대쪽을 억압하고 학대하고 불이익 주고 심지어 그들을 대표하는 세력을 싹 제거해 버리려는 이런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구태 정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분열의 정치, 갈등과 증오의 정치, 상대를 인정하지 않고 상대의 몫을 부정하고 내가 100%다 가져버릴래, 나는 이 분열 정치의 극단적 형태가 계엄, 쿠데타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그래서 이런 정치를 더 이상 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분열, 혐오, 증오의 정치의 결과물은 사회 공동체를 갈갈이 찢어놓습니다. 그래서 아무런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는데도 편을 갈라서 증오해요. 제가 누군가에게 아무런 가해를 한 바가 없는데도 저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방탄유리를 넣고 연설을 하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이런 사회를 우리가 극복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국민들의 더 유익한,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선의의 경쟁을 하고, 그리고 그 경쟁의 결과를 평가받고, 잘하면 칭찬받고 못하면 제재받고, 잘하면 국회의원 박민기 의원 한 번 더 시켜주고 못하면은 쫓아내고, 이렇게 해야 진짜 대의민주주의, 민주주의가 자리 잡지 않겠습니까? 결국 이 정치는 국민들에게 달려 있는 거죠. 바로 여러분의 손에, 이 나라 주권자, 주인의 손에 이 나라의 운명이, 여러분의 미래가, 여러분 자녀들의 인생이, 대한민국의 운명이 달려 있는 거죠. 감시하고 평가하고 신상필벌로 우리의 대리인들을 잘 뽑고 잘 관리하면 우리가 더 나은 노후를 위해서, 자녀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서
투잡, 쓰리잡 뛰고 죽을 둥 살 둥 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공의 문제를 개선하면 그보다 훨씬 더 나은 나의 미래, 나은 자녀들의 미래가 기다리고 있다. 맞다는 뜻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 기회가 이번 6월 3일입니다. 여러분 손에 여러분 인생이 달려 있는 거죠. 여러분을 믿어도 되겠습니까? 자신 있습니까? 해낼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 확실하게 한번 해보입시다. 얼마든지. 그만하고 빨리 돌아가시게 해달라고 난립니다. 네, 여러분, 이 얘기는 꼭 해야 되겠어요. 우리는 이 대한민국 공동체가 위기에 처할 때마다 이 위기를 여러분의 손으로 해결해 왔어요. 언제나 이 대한민국 조선의 위기는 그 부패하고 무능하고 무책임한 기득권자들 때문에 왔지만 그 위기를 언제나 우리 손으로 이겨내 왔잖아요. 군사 독재 정권도 이승만 독재도 결국 국민의 손으로 헤쳐내 왔죠. IMF도 우리가 금을 집에 있는 거 다 털어내 놓으면서 국제사회의 신뢰를 받았고 2016년 겨울에도 맨손으로 촛불을 들고 그 현실의 권력을 단 한 방울의 피도 흘리지 않고 단 한 건의 폭력 사건도 없이 유리창 한 개 안 깨고 혁명에 성공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무려 작년 12월에는 총과 장갑차 헬기로 무장한 그 계엄군을 우리 젊은 여성 청년들 그리고 많은 시민들의 이 가녀린 불빛을 응원봉을 가지고 결국 그들의 그 무도한 무력을 이겨냈지 않습니까? 얼마나 위대한 국민들입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빛의 혁명의 동지들, 그 혁명의 전사들에게 서로 격려, 응원의 박수 한번 나누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은 잠시 어려운 과정을 마치 암울한 터널을 지나듯이 견뎌내고 있지만 충직하고 유능한 우리의 대리인들을 잘 선정하고 이 나라의 주인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고 투표 꼭 하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합리적인 세상, 다시 민주주의와 평화, 안보 그리고 민생과 경제가 회복되고 지속적으로 성장해서 기회가 넘치고 이 넘치는 기회 때문에 우리의 청춘 남녀들이 편갈라 싸우지 않아도 되는 정치인들의 부패한 정치 집단의 그 편가르기, 증오, 혐오 정치를 넘어서서 모두가 함께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대한민국 공동체 한번 만들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